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수정입니다. 오늘은 제1 첫 부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치매 이해 중 제1장 치매의 개념과 증상입니다. 그 중에서 1절 치매와 정의와 개념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학습 목표는 치매의 정의와 진단 기준을 말할 수 있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즉 인지기능 증상과 정신행동 증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합병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매를 진단하는 과정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검사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치매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치매란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에게 후천적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의 여러 가지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각각에 대한 개념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이란 것은 반드시 밥 먹거나 옷을 입거나 씻거나 이런 것들에 지장이 생겨야만 치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 살 수 있는 모든 의미 있는 활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도 포함됩니다. 즉, 꼭 밥을 먹거나 옷을 입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예전에는 할 수 있던 직업활동을 잘 못하게 되거나 사회생활을 잘 못하게 되거나 하는 변화가 나타났을 때에는 이건 역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로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진단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진단 기준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사용되는 DSM-5 진단 기준입니다. DSM-5에서는 메이저 뉴로 코그니티브 디스오더라고 이제 치매를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자 혹은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 혹은 임상 의사가 예전에 비해서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에 의해서 만약에 그리고 이런 표준화된 검사가 없다면 다른 정량적인 임상평가에 의해서 인지기능의 수행이 실제로 손상되어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이런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인지기능 영역에서 예전의 수행 수준에 비해 유의한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에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인지기능의 저하의 증거가 확인되면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 인지결손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일상활동 수행을 방해해야 합니다. 즉, 최소한 물건값을 지불한다든지 약물 복용 관리라든지 이런 복잡한 도구적인 일상생활 활동에서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결손은 오직 선망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선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치매로 진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지기능 저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주요 우울장애, 즉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우울증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로 보지 치매로 진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조현병,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렸었는데요. 조현병에서는 병이 오래되면은 인지기능의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현병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만 있을 경우에는 역시 치매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치매가 오면서 예전보다 기능 저하가 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는 치매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는
정상 노화와는 다르게 뇌에 생기는 질병, 즉 병적인 상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정상 노화에서도 일부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반응 시간이나 인지 처리 속도의 저하, 즉 느려지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특정 맥락에 대해서 세밀한 세부 내용을 기억하는 단기 기억력은 저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휘나 상식 등 기존에 잘 알던 내용에 대한 기억은 보존되는 편이고 언어 능력이나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도 보존됩니다.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저하될 수 있더라도 예전에 여러 번 해왔던 일에 대한 숙련된 일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은 유지되거나 혹은 더 좋아지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 노화와 치매는 분명히 다른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치매를 노망, 망령 이런 식으로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분명히 정상적인 노화와는 다른 과정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치매의 경우에 아주 초반부에는 서서히 나타나서 점점 악화되는 치매도 있는데 이러한 치매의 아주 초반부에는 정상 상태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임상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치매의 개념에서 아셔야 될 것은 인지기능의 장애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인지기능이 무엇이냐? 인지기능은 인간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와 관련된 주요 인지기능으로는 기억력이 있고 진압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실행기능, 주의집중력 등이 있습니다. 기억력이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 혹은 아주 옛날 과거부터 알던 사실을 기억하고 회상해내는 능력을 말하고요.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즉 시간 진압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언제인지를 알고 파악하는 능력, 장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디인지 장소로 파악하는 능력, 사람 진압력은 나와 타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언어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또 한 가지는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표현하는 능력, 양쪽 다를 모두 포함해서 언어 능력이라고 합니다. 시공간 능력은 여기에서 시공간 능력이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이 아니고 시각적 할 때 시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거리 및 방향을 인식한다든지 입체적인 공간을 이해한다든지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실행기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태스크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처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지 계획하고 실제로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집중력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관심 가진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상대방의 말에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선택적 주의 집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치매는 다양한 질병에 의한 증후군이라는 점입니다. 치매라고 마치 한 가지 질환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육이나 자료에서 치매는 병이다 이런 식으로 질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편의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치매라는 질병이 딱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질병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의 묶음을 치매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어떤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치매는 이런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치매라는 상태는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 치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파킨슨 병에 의해서 치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뇌혈관 질환 이후에 치매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
아까 진단명, 즉 정확한 질병의 이름은 단지 치매뿐이 아니라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포함해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이 됩니다. 치매가 이렇게 단 한 가지의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의한 증후군이라는 점은 사실 치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질병에 의해서 치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매의 원인, 치료, 경과, 증상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의 증상이 다른 치매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증상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는 이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역적인 치매, 두 번째로 비가역적인 치매입니다. 가역적인 치매, 즉 리버시블. 이것은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라는 의미이니까요. 원인을 제거하면, 치매 원인을 제거하면 치매 증상이 사라지거나 호전될 수 있는 경우를 가역적인 치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수두증이나 뇌종양과 같은 뇌 문제 때문에 그랬거나 영양소 결핍 때문에 혹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 치매가 생겼을 때 이 경우에는 원인을 제때 적절하게 해결을 해주면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비가역적인 치매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점차 나빠지거나 그대로 머무르는 경과를 밟게 되는 치매를 말합니다. 아쉽게도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나 혈관성 치매는 비가역적인 치매입니다. 따라서 치매 중에는 비가역적인 치매가 더 흔합니다. 그렇지만 가역적인 치매도 10에서 15% 정도 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치매라는 것은 후천적이고 지속적인 상태일 때 치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정상적인 뇌 기능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서 생겼을 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후천적으로 생긴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천적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있다. 그리고 그게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정신지체, 즉 지능이 낮은 정신지체라고 부르고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정신지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나이가 들면서 추가로 왔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정신지체에 치매가 또 생겼다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상태라는 점입니다. 지속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치매라고 진단을 하고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을 때에는 치매로 진단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 수준의 변화로 인해서 의식이 저하된 동안만 인지기능이 저하됐다. 이러면 치매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망이 아까 진단 기준에서 나왔듯이 선망이 있는 동안에만 치매 증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치매로 진단하지 않고요. 술이나 약물 혹은 병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라든지 약물 중독 상태라든지 이때에만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치매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와 정의의 개념 중에서 치매의 증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실제로 치매 환자분들을 보게 될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고 이해하셔야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인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인지기능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단 기준에 인지기능의 저하가 들어있던 것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증상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진단의 필수가 되는 증상의 정보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각 인지기능별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력의 장애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억력의 장애가 우리는 이제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 장애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기억력 장애가 꼭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서
다양한 원인의 치매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그 치매에서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최근 기억력의 감퇴가 병 초기부터 나타난다. 이게 특징적인 인지기능 증상이지만 다른 치매에서는 이렇게 기억력의 장애가 초기에 나타나거나 주 증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일단 일반적인 상황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최근 기억력 감퇴가 초기부터 나타나는 것이 제일 특징적이고, 처음에는 이제 최근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력이 나빠지다가 나중에는 진행되면 오래된 과거에 대한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진압력의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언제인지, 이게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지 않을 때 진압력의 장애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간, 장소, 사람 순서대로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어 기능의 장애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대화 도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머뭇거리거나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더 나빠지면 이해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답을 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진행되면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아예 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시공간 능력의 장애 증상으로는 처음에는 낯선, 자주 가지 않던 생소한 장소에서 길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주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점차 심해지면 좀 더 익숙한 장소에서도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자주 가지 않던 곳에서 길을 잃다가 나중에는 동네나 집 앞처럼 자주 다니던 익숙한 곳에서도 길을 잃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집안에서 방이나 화장실들을 찾아가지 못하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앉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실행능력 장애입니다. 실행능력의 장애가 나타나면 감각이나 운동기관이 온전한데도, 즉 팔다리가 멀쩡하고 보고 듣고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데도 목적성 있는 행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좀 더 복잡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나타나지만 점차 뒤로 가면 간단한 활동을 실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세탁기를 돌릴 때 어떤 버튼을 어떤 순서대로 돌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돌리고 이런 순서가 헷갈릴 수 있지만, 점차 간단한 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더 진행되면 옷을 입는다든지,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옷을 집어서 소매에다 팔을 끼우고 단추를 잠근다, 이러한 단순한 과정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판단력의 장애가 나타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돈을 계산하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지기능 증상은 또 치매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치매의 단계에 따라서도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나 진행 과정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서서히 증상이 시작되어서 언제 정확히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본인이나 가족이 잘 모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시작되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력이 저하되고, 중기 이후에 진행되면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력도 나빠지고, 기억력 이외에 언어 기능, 판단력, 시공간 능력 등도 영향을 받아 나빠지게 됩니다.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계단식 진행 경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뇌경색은 다양한 부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에 경색이 나타나게 되면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고,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 뇌경색이 생기면 언어 기능이 먼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따라서 언어 능력이나 판단력, 시공간 능력과 같이 특정 인지 기능의 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계단식 진행 경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뇌경색이 있고 나서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지고 그 이후에 비슷하다가 또 다시 또 한 번 뇌경색이 오게 되면 또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지고 이런 식의 계단식 진행 경과를 밟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큰 뇌경색이 왔을 때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미세한 혈관 순환 장애로 인해서 뇌 세포가 허혈성 손상을 받는, 그래서 세포가 손상을 조금씩 받게 되는 소혈관 질환에 의한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이런 뇌 허혈성 손상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뇌세포의 손상이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처럼 조금씩 나빠지는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전두 축두엽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츠하이머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억력과 달리 초기에는 기억력은 주로 괜찮고 행동 문제 혹은 언어 능력 장애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다 다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진행 과정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이 치매 단계별 인지기능 증상에 관해서는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병에서 나타나는 단계별 증상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치매 단계별 인지기능 증상에서 초기에는 이제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수행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기억력의 저하가 가장 전형적이고 최근 기억력의 저하가 전형적입니다.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요. 초반부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 단어, 예전엔 익숙하던 물건이나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말하면서 내가 표현하려는 단어가 뭐였는지가 잘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은데 자전거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왜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 그 바퀴 달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말하기도 하고 왜 그거 있잖아. 그거 저거 저기 저거 이런 식으로 추상명사를 말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진압력의 저하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매 초기에는 장소나 사람 진압력은 비교적 유지되는 편이고 처음에는 시간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저하되어서 연도나 날짜, 요일, 시간 등을 착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단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하던 일이나 예전 기능 수준에 따라서는 날짜에 신경을 안 쓰고 사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 진압력이 떨어져 있고 치매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잘 알았었는데 모르게 되었다. 이러면 뚜렷하게 저하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공간 능력의 저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익숙한 장소가 아닌 새로운 동네나 복잡한 길이나 이런 곳에서는 시공간 능력에 조금 저하되면서 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려고 했던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거나 그래서 원래 2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반을 헤맨다거나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거나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 아니면 찾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되돌아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진행되면서 점차 빈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행 기능의 저하가 심하지는 않지만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할 수 있던 복잡한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없어지기도 하고요. 다만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보통 이 단계에서 크게 손상되지가 않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나 계속 해오던 일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력이나 계산 능력의 저하가 나타나서 100 빼기 7과 같은 그 빼기에서 집중력이나 계산 능력의 장애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길게 앉아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흥미를 쉽게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실수가 생기거나 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기 이후의 인지기능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기 이후가 되면 초기에는 비교적 유지되던 다른 인지기능도 점차 손상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가 되면 일상생활 능력도 심하게 감퇴가 되어서 더 이상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점차 진행되는 치매인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 증상은 각 치매마다 좀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전두 측두엽 치매 같은 경우에는 행동 문제나 아니면 언어 기능 문제가 나타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이 되면 행동 문제도 생기고 사회적인 판단력도 손상되고 언어 기능이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전두 측두엽 치매가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예전에는 초기에는 비교적 괜찮던 기억력도 떨어지는 식으로 초기에 특징적인 인지기능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문제가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 치매가 되면 모든 인지기능이 손상되어서 그 진단 아형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 일반적인 퇴행성 치매의 경과입니다. 먼저 이제 인지기능 영역별로 보면 먼저 기억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능력이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전에는 가끔 기억 못하는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 많이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이 최근 기억력의 저하가 심해지면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방금 전에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기억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은 걸 잊어버리고 다시 달라고 해서 여러 번 식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진행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장기적인 기억력도 떨어지고 더 진행되면 자신의 개인사나 중요한 정보도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 내가 아이가 몇 명인지, 언제 여기로 이사를 왔는지 이런 중요한 정보도 기억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언어 기능의 저하 같은 경우에는 언어 이해력의 저하가 올 수가 있고 표현 능력의 저하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력의 저하가 오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부터 이해가 어려워지지만 나중엔 예전에 자주 쓰던 쉬운 단어의 뜻도 점점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처음에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점차 짧고 간단한 문장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간단한 대화도 점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말하는 능력이 저하되게 되면 적당한 단어를 찾기 힘든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표현이 점점 부족해지게 됩니다. 유창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길게 이어지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문장이 짧아지고 단순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문단으로 여러 문장을 이어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한 문장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내용에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진행이 되면 말이 점점 짧고 간단해지다가 말수가 줄어들게 되고 더 진행되어 말기에 가면 거의 말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단어만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단어조차 잊어버리고 단어가 되지 않는 소리만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압력의 저하는 이제 시간, 장소, 사람, 진압력의 저하가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시간 진압력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날짜, 연도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기 이후가 되면 계절 감각이 저하되어서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인데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한다거나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밤과 낮을 혼동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장소 진압력이 저하되면 낯선 길뿐만이 아니라 자주 다니던 길에서도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고 동네, 집 앞,
앞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진행되면 집안에서도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실을 찾지 못해서 침실에서 일단 나왔다가 자기 방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이 어디였는지 잊어버려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있는 곳이 자기 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진압력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부터 파악하지 못하고 기억 못하다가 가까운 친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많이 진행되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즉 치매 환자의 주보호자, 배우자나 아니면은 자녀의 이름도 잊거나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더 심해져서 말기가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실행기능, 그리고 이제 실행증이 오게 되면 간단한 과정의 실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증상이 심해질수록 예전에는 익숙하게 하던 일상적인 활동도 점차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 옷을 입는 방법, 신발을 신는 방법, 단추를 끼운다든지 신발끈을 묶는다든지 이런 것도 잊게 되어서 혼자서 이 옷을 입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목욕을 할 때 어디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닦아야 깨끗해진다,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깨끗하게 닦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세수, 양치와 같은 기본적인 것도 어려워집니다. 더 심해지면 식사를 하는 방법, 예를 들어 수저를 들어서 밥을 퍼서 입에 넣는다, 이러한 간단한 것도 되지 않고 음식을 삼키는 법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숟가락을 이렇게 쥐어줘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숟가락으로 입에 음식을 넣어 주어도 씹는 법을 잊어버려서 그냥 멍하니 물고 있기도 합니다. 말기에는 주변 상황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걷기, 앉기와 같은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거의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파악을 할 때 사실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의 행동에는 여러 인지 기능이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지 기능 증상을 설명하면서 길을 잃는 행동이라든지 기억력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행동에 하나의 인지 기능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얼핏 생각하면 기억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곧바로 기억력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기억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는 언어 기능이 떨어져서 이해력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책을 읽기는 읽었지만 책의 내용을 하나도 이해 못했다. 이러면 이건 역시 기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다른 인지 기능에 손상이 있지는 않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 집중력 같은 경우에는 주의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인지 기능에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지기능 증상은 증상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증상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인지기능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인지기능 저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지남력이 떨어져서 날짜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집에서 아무것도 따로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농사만 짓는 분이다 라고 하면 날짜를 착각하더라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절이나 기후를 대충 알 수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농사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분이나 직업생활을 유지하던 분이라고 한다면 날짜가 헷갈리는 것은 직업 기능에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지기능 증상은 개인차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의 원인에 따라서도 다양하고 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발현되는 것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의 병정 기능이나 생활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상생활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가 있고요. 아까 농사 짓는 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원래 잘 하지 않던 분이고 일에서는 이제 뭐 50대, 60대에 퇴직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없고 집안일은 뭐 자식이나 아내가 다 해준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인지기능이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저하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는지 혹은 기능의 저하가 있는지를 물어볼 때 원래 별로 기능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지 어떤 기능을 했었는지 병 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기능 증상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자의 신체 질환이나 주변 환경, 심리 상태, 보호자의 태도, 원인 질병,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신체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인지기능 정상이 나빠질 수 있고 주변 환경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안하거나 안절부절하는 상황이거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이러면 평소에는 잘하던 것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는, 즉 치매의 원인 질병에 따라서는 인지기능 증상 자체가 워낙에 기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이소체 치매의 경우에는 의식 수준의 변동이 있으면서 어떤 때에는 인지기능이 비교적 멀쩡하다가 어떤 때에는 굉장히 좋지 않다가 이런 식으로 기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기능 증상의 같은 경우에는 치매의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신행동 증상의 경우에는 치매의 진단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매우 의미가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매를 관해서 평가를 할 때에는 다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신행동 증상은 흔히 BPSD라고 불립니다.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 of Dementia, 즉 치매의 행동적인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들을 통틀어서 말하게 됩니다. 굉장히 단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치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각이나 정서, 지각, 행동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서 이르게 됩니다. 크게는 정신증상과 행동증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정신증상은 정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동으로 곧바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 대화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하게 됩니다. 망상이나 의심, 환각이나 착각, 우울, 조증, 불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행동증상은 말 그대로 행동증상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행동, 반복적인 행동, 탈억제 행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행동 증상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울 증상입니다. 우울 증상은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우울한 기분을 호소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예전에 흥미를 보이던 것에 흥미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우울 증상을 의심할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하나,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적적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우울 증상 중에서도 우울한 기분, 흥미의 저하, 의욕의 저하, 식욕이나 수면의 변화, 자살 사고 이러한 증상들이 하루의 대부분 동안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요 우울증, 즉 우울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나이 들고 치매 때문에 활동 잘 못하시고 그럼 당연히 우울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예 당연히 우울하겠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주의 깊은 관찰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울 증상이 심해져서 식욕이 떨어진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식욕이 떨어지면서 식사량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지고 신체적인 상태가 나빠지고 이런 게 올 수가 있고, 수면이 나빠지면 역시 신체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그에 따른 2차적인 문제가 나타나거나 그런 식으로 신체적인 문제나 생활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울증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누워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감소증이라든지 욕창이라든지 이러한 신체적인 문제가 실제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체적인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같이 있는 신체 질환의 경과나 관리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을 관리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울 증상이 있으면 이러한 운동도 하지 않게 되고 식생활 관리에도 소홀해지고 치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서 치료해봤자 뭐하냐 라든지 약을 안 먹으려고 한다든지 약을 챙기지 않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 행동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리 행동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이 있으면 이런 만성질환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생활 기능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주게 되고 우울증 자체가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기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울 증상은 대부분의 경우에 치료를 하면 증상이 효과적으로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게 혹시 우울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무감동입니다. 무감동은 감정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에 대해서 원래 응당 느껴야 될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슬픈 감정을 보이지 않고 아 저런 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손주가 놀러와서 재롱을 떠는데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감정이 새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챙겨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동기나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우울증에서도 의욕 저하, 동기 부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울증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울감 아니면은 허무함 이런 부정적 감정이나 수면 문제나 식욕 변화, 기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지가 않고 무감동만 있게 됩니다. 다음 불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거나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흔히 나타나는 것 중 하나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보호자가 가족과 같은 보호자가 자기 옆을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떨어져 있으면 자꾸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사실은 치매가 진행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에는요. 다음 초조입니다. 초조는 분명한 욕구나 의식의 혼돈 없이 나타난 부정적인 언어 음성 운동을 초조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초조가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성에는 이제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폭언을 하는 언어적인 공격성도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때리거나 밀거나 치거나 핥히거나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신체적인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치매 어르신에게서의 이 공격성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고요. 가족들은
어르신이 어떻게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만 힘이 이렇게 돌아오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공격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실제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개입을 빠르게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초조와 공격성을 보이는 치매 환자에서 파국 반응이란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물건을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감정과 행동을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경우에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과 가족의 다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배회라는 것은 보기에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보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인 움직임입니다. 초조 증상 중에 하나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집안이나 집 앞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한 패턴은 이제 아무런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집 밖에서 이런 배회가 일어날 경우에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이 떨어져서 이제 차가 온다든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면장애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면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중간에 깨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낮 동안에 계속 졸려하고 자꾸 자려고 하고 그러다가 아예 낮과 밤이 뒤바뀌어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어있고 이런 식으로 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과 밤이 뒤바뀌는 경우에는 일주기가 바뀌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야간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라도 잠을 자게 되고 낮에 잠을 자게 되면 다시 밤에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낮에 딱히 활동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낮에 활동을 하거나 할 게 없어서 무료하다 보니까 그냥 누워있고 그러다 보면 잠들게 되고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의 변화에 의해서 낮밤이 뒤바뀌기도 하고요. 이제 치매가 진행되면서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수면 주기를 담당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사실 노인이 되면 이러한 낮과 밤을 구별하는 일주기를 구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게 되는데 치매 환자분에서는 이게 좀 더 떨어져서 수면 사이클을 조절하는 부분이 손상되면서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런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의심입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치매 환자에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남으로 탓으로 돌리면서 의심이 증가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어딘가에 뒀는데 돈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나는 분명히 여기에 둔 것 같은데 왜 돈이 없지? 왜 안 보이지? 아, 네가 가져갔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 가져가게 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의심이 어머님 보세요.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두셨잖아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찾아준다든지 하는 걸로 해결되지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더 심해져서 설득이나 설명으로는 바로잡아지지가 않고 굳게 믿을 때 이때는 이제 망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망상은 말 그대로 설득이나 설명으로 바로잡아지지 않는 걸 망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망상이 있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해도 바뀌지 않고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흔한 망상의 패턴으로는 내 물건을 훔쳐갔다, 도둑이 들었다 하는 도둑망상, 누군가 날 해치려고 한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가뒀다,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밥을 안 준다, 밥에 독을 탔다. 이런 식의 피해망상 혹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부정망상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닌데 바뀌었다 등 다른 형태의 망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망상과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둑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주로 돌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도둑망상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 집 재산을 네가 훔쳐가려고 그러지.
이 도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돌보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이러시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신가? 불만이 있으신가?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심리적인 부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뭔가 섭섭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뇌손상에 의해서 그냥 나타나는 병의 증상 중에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가족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나 아니면 일부러 당신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건 병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고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증상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망상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비교적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활에 영향을 받거나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망상 때문에 다른 문제 행동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2차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이나 주변을 힘들게 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환각과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각은 한마디로 헛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이 없는데도 자극이 실제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기 때문에 보거나 듣거나 맡거나 느끼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나타날 때에는 헛것을 보는 환시, 헛것을 듣는 환청이 좀 더 흔하고 헛것을 냄새 맡는 환취, 헛것을 촉감으로 느끼는 환촉은 좀 더 덜 흔한 편이고 이런 환취와 환촉은 사실은 뭔가 뇌에 문제가 있는, 뇌에 실제적인 뭔가 병변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헛것이지만 본인은 이 환각을 느끼는 본인은 실제로 그 감각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감각이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본인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각에 따라서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환청이 들린다고 하면 그 이야기 내용에 반응해서 환청과 대화를 하는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보기에는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행동이 나타나니까 이게 환청의 신호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아무 일도 없는데 상황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감정이나 행동,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혼자서 웃는다거나 갑자기 혼자서 화를 낸다거나 갑자기 허공에다가 대고 뭔가 손짓이나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환각에 반응하는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갑작스러운 변화나 행동이 있을 때에는 혹시 환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착각입니다. 환각의 경우에는 외부의 자극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각을 하는 것이고 착각은 외부의 자극이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지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지밖에 없는 방 안에서 벌레떼를 본다. 이러면 이것은 환각이고요. 예를 들어 그 방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얼룩이나 무늬가 있는데 이것을 벌레로 착각한다 하면 이것은 착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신행동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신행동 증상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원인을 해결해주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치매 자체와 관련된 원인으로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뇌 자체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뇌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뇌의 손상이 진행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신경전달 물질의 결핍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인지기능 장애와 연관되어서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까 의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의심이 나타나기가 쉬워집니다. 또 다른 다른 정신행동 증상이 있으면서 그에 의해서 다른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망상이나 환청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망상이나 환청에 반응해서
예를 들어 망상이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망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 반응해서 아니 우리 가족이 어떻게 날 죽이려고 할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얘들을 키웠는데 하면서 우울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병이나 약물에 의해서 정신행동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 질환이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고 신체적인 질환이 있을 때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려성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숨이 차게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통증이 있어도 잠을 잘 못 자서 그 다음에 낮에 자게 된다거나 그럼 또다시 밤에 불면이 생긴다거나 이런 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무언가 불편감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 그게 불안이나 안절부절, 우울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물에 의해서도 정신행동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약물 작용으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 먹던 약물을 중단하거나 감량했을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을 때 어떤 한 가지 약이 변화가 있으면 그 약과 상호작용이 있는 다른 약물이 실제로 몸 안에서 작용한 농도가 변화하면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약물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예를 들어 파킨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파민성 약물이어서 도파민 활성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환각이나 망상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약물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제 벤조디아제핀, 안정제라고 하죠. 이런 안정제를 계속 먹고 있다가 갑자기 끊는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때에는 불안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가 이 약이 끊어지면서 금단 증상을 보이면 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잠을 못 자고 초조하고 식은땀 나고 그러면서 배회하고 심한 경우에는 공격성과 같은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할 때에는 약물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질병이나 약물 중에서 또 선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증상으로는 수면장애,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낮밤이 바뀐다든지 이런 수면장애가 흔히 동반이 되고 진압력의 장애가 흔히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환각이나 망상, 불안, 초조, 우울, 공격성 이런 각종 정신행동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이번에 입원실에서 있던 노인 환자분이 갑자기 병원인데 병원인지를 모르고 여기가 뭐 친척집이라고 하고 주사를 뽑으면서 나는 집에 가겠다라고 하고 여기가 병원인 것을 모르고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과 같이 큰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에 의해서 뇌의 혼돈 상태가 오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강 상태나 생리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력이나 청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착각이나 오해가 늘어나고 예민해지고 의심이 많아지면서 초조와 공격성을 쉽게 나타내고 의심이나 망상이나 환각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생리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불편감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뭐 배가 아프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관절염 때문에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초조, 공격성, 배회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혹은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무료하고 지루하다든지 하면 배회나 초조가 올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간에 수면이 증가하면서 밤에 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다양한 요인이 있긴 하지만요. 특히 이제 주변 환경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그에 대응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자극이 너무 많은 환경이면 혼란스러워지면서 초조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망상을 보이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시끄럽거나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큰 소리가 울려 퍼진다든지 이런 환경인 경우에는 문제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극이 없으면 좋은가? 그건 아니고
자극이 너무 없어도 반대로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료하고 지루할 수도 있고 감각이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서 주어지는 감각적인 자극이 없으면 사실 착각이나 환각이 일어나기 쉬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적당한 수준의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환경 변화가 있을 때에는 우울, 초조, 배회, 공격성, 수면장애와 같이 정신행동 증상이 생겨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하고의 상호관계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의사소통을 불분명하게 한다. 말을 길게 한다든지, 그래서 환자가 이해할 수 없다든지, 말을 발음이 애매하거나 목소리가 작아서 환자가 잘 알아들을 수 없다든지,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먼저 여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이걸 여기다 두시고 여기에 두신 후에 이거를 씻고 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길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환자가 못 알아듣고 하고 있다. 그러면 보호자가 아니 왜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은 환자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또 보호자의 불안이나 초조는 환자에게 옮겨져서 불안해하거나 잘못되게 해석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망상을 하거나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보호자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다그치거나 혹은 비꼬고 놀리거나 이러면 이에 반응해서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치매 환자가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다고는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비교적 보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의 감정이나 태도는 환자에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이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정신행동 증상이 무엇인지, 정신행동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 올 수 있는지에 대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진단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는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 개입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신행동 증상은 가족들의 삶을 떨어뜨리고 본인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환자의 기능 수준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치매 환자가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이 정신행동 증상을 가족들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게 된다. 이러면 입소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경우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개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또 적절한 개입을 하면 이러한 증상은 호전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약물적인 개입으로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은 정신행동 증상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이 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지만 개입을 통해서 호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신행동 증상은 이제 평가를 하고 적절하게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신행동 증상은 치매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치매 진단의 전부터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 증상은 사실 치매 진단 전에 정구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개인 위생이나 취미 생활에 무관심해지거나 신경질이 많아지거나 반응이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단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신행동 증상의 패턴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우울감이나 불안 등의 정신행동 증상이 좀 더 흔합니다. 초기에는 환자 본인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우울하거나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기 이후에는 망상이나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나 배회, 공격 행동 등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말기가 되면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정신행동 증상이 언제 나타나는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성 치매, 그 다발성 경색 후에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에서는 감정 기복, 정서적인 불안정성, 즉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졌다가 우울했다가 화를 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울 증상도 좀 더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정신행동 증상 같은 경우에는 치매의 특징적인 증상이어서 진단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 증상도 없고 이 사람이 이제 중기 치매도 아니고 초기인데 초기부터 뚜렷하고 구체적인 환시 증상이 계속 보인다. 이러면 이것은 사실 루이체 치매의 그 진단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행동 증상을 평가하고 개입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행동 증상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발생하거나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예를 들어 자신의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간다고 의심을 하고 망상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망상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겉에서 볼 때에는 주변 사람들하고 잘 다툰다 이것만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이면에 다른 정신행동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인지기능 증상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개입을 할 때에는 이 환자나 타인의 안전, 이제 본인과 주변 사람의 삶의 질 이런 것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에 맞추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망상, 사람들이 내 물건을 훔쳐간다라는 도둑망상이 있을 때에 이 도둑망상에 반응해서 이런 도둑 같으니 하면서 주변 사람하고 다투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상황이면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개입을 빨리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훔쳐간다는 도둑망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행동화를 하지도 않고 본인이 힘들어하거나 그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훔쳐갔어. 저거 누가 훔쳐가서 없어졌어. 뭐 어떻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지. 가난해서 그런가 보지. 이런 식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라면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신행동 증상은 개인차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빈도도 다양할 수 있고 정도도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대부분 그렇기는 하지만 그 환자의 상황이나 증상의 빈도, 정도 등에 따라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신행동 증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행동 증상이 심한 경우에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런 증상이 계속 있으신 거냐 정말 못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가 말기로 진행될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정신행동 증상이 생기려면 환자가 주위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고 지각하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지 생겨나는 것인데 말기 환자에서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인식도 하지 못하고 행동도 하지 못하는 단계라면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행동 증상이 있을 경우에 아직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는 뇌의 기능이 남아있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기로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증상이나 증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걸 계속 영원히 견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치매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에 따라서 증상 진행 과정, 전반적 경과가 다양하게 됩니다. 혈관성 치매에서는 계단성 진행 경과, 가역성 치매에서는 원인이 해결되면 인지 기능이 좋아지기도 하고 퇴행성 치매는 점차 진행되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경과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특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따라서 초기에 나타난 증상이나 어떤 증상이 좀 더 심하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를 초기 치매, 중기 치매, 말기 치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일반적인 기준은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치매의 단계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초기 치매는 최경도, 경도 치매를 말합니다. 이제 이 치매의 치매에 있어서의 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CDR이나 GDS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CDR 0.5에서 1, GDS에서는 3에서 4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병 후 1에서 3년 정도의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경과 역시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초기인 최경도 치매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세한 임상 면담 결과에서만 객관적 인지장애가 드러나거나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예전과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 있는 딸은 알 수 있지만 떨어져 살고 있는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아들은 똑같은데 왜 치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사회생활 수행이 처음에는 불가능한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분명하게 능력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하는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통 좀 더 복잡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일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진행되면서 주변 도움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복잡하거나 낯선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초기 치매에서는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 대개는 가능하지만 조금씩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반찬은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식사를 준비해서 챙겨 먹는 정도의 독립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서 복잡한 요리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해먹던 된장찌개를 끓여서 밥을 하고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김치를 잘 담갔었는데 김치를 담그다가 소금을 빠뜨린다든지 새우젓을 넣는 것을 빠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잡한 요리는 할 수 없게 된다든지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외출하는 것이나 복잡한 금전관리, 복잡한 문제 해결 이런 것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잘 하던 사회활동이나 직업활동을 안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중기 치매는 CDR에서는 2, GDS에서는 5에서 6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발병 후 2에서 10년 정도의 시기에 해당되는데 초기에서 중기로 이렇게 접어드는 것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약물 치료의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중기 치매에서는 이제 인지기능 손상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에도 어려움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의 도움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져서 이 중기에서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단계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이 아직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초기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제 익숙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10년 이상 살던 동네인데도 집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찾지 못한다든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이 점차 어려워지고 전화나 TV 등의 도구를 조작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TV 리모컨을 전혀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끄고 켜고는 할 수 있지만 채널이나 소리를 조정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오늘이 며칠인지 몇 시인지 어느 계절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등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면서 그럴 수도 있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계절에 맞는 옷을 입지 못하고 겨울에 여름엔 반팔 옷을 입는다든지 여름인데 파카를 꺼내 입는다든지 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옷의 겉이나 안을 구별하지 못하고 뒤집어 입거나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진압력이 떨어지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혼동할 수 있지만 대개 아주 가까운 가족은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능력이 더 떨어지면서 적당한 낱말을 구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져서 엉뚱하게 답하거나 그냥 무조건 그래 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행동 증상, 공격성, 초조, 망상, 환각 등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예, 다음 말기 치매는 대략 CDR3 그리고 GDS7에 해당되는 고도 치매로 발병 후 8에서 12년 정도 시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인지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고 일상생활 능력이 심하게 감퇴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전적으로 주변의 도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이제 대소변을 가린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혼자 할 수 없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팔다리에 명령을 내리는 능력이 없어진 것처럼 그래서 뭔가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수하기, 대소변 가리기, 식사하기, 옷 입기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혼자 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완전히 도와주어야 하고요.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되어서 가족을 아주 가까운 가족도 못 알아보고 자신의 중요한 정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나이, 이름 이런 것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언어 기능이 상실되어서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단어만 이야기하거나 나중에는 아예 목소리를 내는 것도 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얼굴 표정도 사라지고 이제 운동상의 장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장애가 심해지고 근육이 굳어지고 일어나거나 앉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아예 관절이 굳어져서 관절이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모든 기능을 잃고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치매의 흔한 합병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치매 자체에 의해서 사망하기보다는 치매와 관련된 합병증이나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질환, 즉 노인에게 흔한 대표적인 신체 질환인 관절염, 고혈압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평균 3가지 정도의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이러한 질환의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노인성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치매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개인 위생의 취약성이라든지 약물 치료 관리가 좀 어렵다든지 자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운동량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문제행동 증상과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동반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든지 여러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인지기능 이 떨어진다는 것은 뇌기능의 저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뇌기능의 저하로 인한 문제나 생활기능 저하로 인한 문제들까지도 함께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선망입니다. 갑자기 의식 수준과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인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로 뇌에 급격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뇌의 기능이 혼돈 상태에 들어가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선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인을 적절하게 교정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제 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중풍이나 뇌막염,
간질과 같은 뇌 자체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폐렴, 폐혈증과 같은 감염 질환, 아니면은 갑상선 질환과 같은 대사성 질환, 이런 신체적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이나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교정하면 증상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선망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치매가 있는 사람은 선망이 생길 위험이 사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인지기능이 더 떨어지거나 행동의 변화가 보이거나 예전엔 없던 정신행동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특히 불면증이나 환각, 주의력 장애, 망상,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선망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해서 원인을 빨리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문제가 치매 환자에서는 이미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망 증상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선망 그냥 이제 진행되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치매 어르신이 그렇지 뭐 하고 증상이 발견되지 못하거나 간과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 기능도 떨어져 있고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기 쉽고, 이런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호소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 노인보다 선망에 더 취약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뇌의 변화로 인해서 통증이나 신체 감각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가 어떻게 언제부터 아프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정신행동 증상으로 공격성으로 나타난다든지 초조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대로 구체적인 호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렬성 신부전이 아까 정신행동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신부전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심장이 아프다, 내가 운동을 하면 숨이 차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증상 호소를 잘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의식이 저하되고 뭔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뭔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식의 행동 증상이나 선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 신체적 질환의 유일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망 증상을 잘 찾아서 발견을 해서 원인을 발견을 하게 되면 이런 심각한 질환을 잘 찾아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걸 그냥 간과하게 되면은 이런 심각한 질환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낙상 및 골절이 치매 환자에서 흔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낙상이나 그로 인한 골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상이나 골절이 있는 경우에 그 거동에 문제가 생기고 기능이 금방 저하되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따라서 이런 낙상이나 골절을 유발하는 원인을 조기에 제거해서 예방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이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낙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판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걸을 수 없는데 너무 빨리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미끄러운 곳이나 이렇게 위험한 곳을 피하지 않고 걷는다든지, 여기가 실제로는 이렇게 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시야 장애와 같이 감각의 저하나 퇴행성 관절염과 같이 신체적인 이제 문제, 혹은 중풍이나 파킨슨 증후군과 같이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 때문에 낙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균형을 잘 못 잡는다든지 어지럽거나 멍해진다든지 졸려한다든지 이런 식의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실금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절박성 요실금이어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것을 잘 참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요양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흔히 발생을 합니다. 다른 유형에 비해서 소변량이 많고 수면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잠을 잘 못 자고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인지기능 감퇴나 요감, 즉 소변이 많이 쌓였을 때 방광이 그런 것을 느끼는 감도가 감소하거나 감염이나 선망, 보행장애, 약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변실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변비로 인해서 장내에 대변이 많이 차 있는 경우, 혹은 설사,
혹은 직장이나 학문에 뭔가 병변이 있을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비가 아주 장기간 심하게 지속이 되게 되면 기존에 쌓였던 변들은 수분이 흡수되어서 딱딱해지면서 잘 나오지 못하고 그 새로 생긴 변들 일부만 이렇게 찔끔찔끔 변실금으로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완성적인 변비를 해결해주면 변실금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치매가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대변이 마렵다는 느낌, 즉 변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배설과 관련된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변실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영양실조입니다. 영양불량과 체중 감소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제 점차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합병증을 야기하고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말기 치매의 경우에는 환자의 영양실조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영양과 식이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영양실조나 체중 감소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에 관심이 없거나 식사 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제 문제행동 증상으로 인해서 요구된 열량이 증가되는데 식사량은 그대로라서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반대로 활동량이 너무 없어서 입맛이 없어져서 식욕이 감소되어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영양실조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구강이나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입마름이 심하거나 입 안에 염증이나 궤양이 있거나 치아에 염증이나 아니면은 씹는 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질환 때문에 영양실조나 체중 감소에 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간질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기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뇌의 전반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없던 간질 발작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질 발작은 뇌 자체의 병변에서도 올 수도 있고 대사성 장애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사성 장애가 원인이라면 이것을 감별해서 교정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치료로는 이제 항정간제, 이제 간질에 대한 치료 약물을 투여를 하는데 진정 효과가 큰 경우에는 낙상 등의 2차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적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약물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치매와 다른 신체 질환 치료를 위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약물을 함께 복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제가 이쪽에서도 처방되고 저쪽 병원에서도 처방되는 식으로 중복 처방이 될 수가 있고 약제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부작용을 높이거나 아니면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약제를 중복 처방하는 경우에는 필터링이 되기도 하지만 비슷한 작용을 하는 다른 약제의 경우에는 필터링이 자동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병원에서 처방한 것을 다른 병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환자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유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처방의 가능성이 또 노인들의 경우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초기 치매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약을 챙겨 먹다가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약을 빠뜨리고 안 먹게 되거나 아니면은 약을 먹었는데 먹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중복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처방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서 먹거나 이러면서 약물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중기 이후 치매인 경우에는 신체 기능이 취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흔히 경험한 약물 부작용으로는 인지기능의 감퇴, 선망, 주체외로 증상과 보행 장애와 같이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장애 증상, 앉았다 일어날 때 어찔 하고 어지러움증이 오는 기립성 저혈압,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좌불안석, 배뇨곤란, 변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인데요. 치매 환자에서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은 감염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노화로 인해서 저항력이 저하되고 영양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면역력이나 저항력도 떨어지고 이제 생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위생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폐렴이나 방광염이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폐혈증이 생겨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삼킴 장애로 인해서 사례가 들리거나 잘 삼키지 못하게 되면서 음식물이나 다른 것이 기도로 들어가서 흡연성 폐렴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노인성 질환의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 심장, 신장 혹은 혈관성 질환 등 다른 질환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을 할 수도 있고요.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치매 진단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 진단 과정의 이해 파트에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단 과정에 있는 각 검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진단의 목적입니다. 진단을 하는데 왜 목적이 필요하냐 하면 치매에 대해서 그냥 치매인 것 같다 하는 것과 그 원인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치매의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경과가 다르고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이나 관리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역적 치매의 경우에는 원인을 조기에 잘 찾게 되면은 증상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병이 진행되는 경과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에 쓰이는 인지기능 치료제의 경우에 다른 치매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 진단에 따라서는 이 약물을 쓰는 것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치매에서는 약물 선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루이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치료 약물 선택할 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매의 원인에 따라서 경과나 치료 방법, 관리 방법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인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이 사람에게 가장 맞는 치료와 관리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단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에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을 통해서 치매의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사실 치매인지 치매라고 한다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종합적인 평가에는 면담을 통한 조사, 직접 진찰을 통한 조사, 신경심리검사, 정신행동증상과 일상생활능력평가, 뇌영상검사, 진단의학검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 치매를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의학 검사만 가지고 진단하기 어렵기도 하고 이제 신경심리 검사 결과만 가지고서 치매를 진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크게는 먼저 치매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치매가 맞다고 한다면 치매의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를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이 정말 치매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지, 일상생활 능력이 치매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게 맞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야형의 치매인지,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치매 진단 검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각의 검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담을 통한 조사입니다. 이 면담을 통한 조사에는 병력 조사 그리고 인지기능 평가 등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병력 조사라는 것은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것들이 나타났고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사실 상세한 병력 조사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이 병력 조사를 통해서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증상의 발병 양상,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인지기능 손상이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활기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행동의 변화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병력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각각의 인지 영역별로 병력을 확인하는 게 좀 더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저하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억력 증상은 언제 시작되어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언어 기능은 언제 나타나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정보를 얻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합니다. 그 외에 과거 신체질환 병력이라든지 동반질환, 가족력, 학력, 병 전에 했던 일들, 기능 수준 이런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기능 저하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대한 인식, 병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난 기억력 좋다, 나는 멀쩡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과 같이 환자 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면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에 진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면담을 통한 조사에는 이제 정신상태 평가도 포함되게 됩니다. 우울, 불안, 공포, 망상 이런 식의 정신현상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의식 수준의 저하와 같이 진단이나 간별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향후에 환자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직접 진찰을 통한 조사에는 신체 검사나 신경학적 검사가 포함됩니다. 혈압이나 체온과 맥박 등을 측정하고 전신의 각 부분에 대해서 진찰을 하는 신체 검사, 그리고 이제 감각이나 운동신경의 문제, 근육의 위축, 보행 능력과 같이 운동 능력, 반사 등 신경학적 기능에 대해서 평가하는 신경학적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질환이나 뇌신경계 질환의 징후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징후를 찾아냄으로써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신경학적인 검진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추체 외로 증상과 같은 운동장애 증상이 초기부터 뚜렷하게 보인다. 이러면 이거는 다른 치매겠구나 라고 진단적인 단서가 됩니다. 아이고. 네, 넘길게요. 세 번째로 표준화된 신경심리검사입니다. 이 신경심리검사는 이제 문답식 혹은 설문지 방식으로 환자의 인지기능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거는 같은 나이, 같은 성별, 같은 교육 수준의 다른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평균보다 괜찮은지 이런 식으로 어떤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지기능을 정량화해서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인지기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지기능 영역에 대해서 광범위한 평가를 포함하게 됩니다. 기억력, 언어능력, 주의집중력, 판단능력, 계산능력, 공간 파악력 등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경심리 검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치매 진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진단의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기능 장애인데 이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까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환자가 호소하는 인지기능 저하가 이제 평균적인 노인들 수준인지, 즉 정상 노화일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은 치매에 해당할 정도로 유의한 저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구분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이제 치매에 따라서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 치매 환자가 왔을 때 이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기억력의 문제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언어 문제가 주된 문제다라고 한다면 전두축두엽 치매의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언어와 관련된 부분에 뇌경색이 왔던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별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료 시작 전에 환자의 인지기능 수준을 파악해 둠으로써 나중에 치료 반응 정도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기억력이 떨어져 있었는데 계속 진행이 되면서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언어 기능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환자의 증상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에는 이제 간단한 간이 인지기능 검사와 이제 종합 배터리가 있습니다. 간이 인지기능 검사는 주로 치매 선별을 위해서 혹은 병력 청취 시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됩니다.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관련된 좀 짧고 간단한 검사들이 이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간이 정신상태 검사, 즉 MMS입니다. 실제로 이제 센터에서 치매 검진 사업을 할 때 이 MMS를 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세가와 치매 척도와 같이 여러 가지 그 평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 인지 기능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력, 성별, 나이, 그러니까 정상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뿐만이 아니라 직업, 언어, 이전 기능 수준, 감각 손상, 신체적인 질환이나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살지 않고 오랜 몇십 년 동안 계속 외국에 살다 오셔서 한국어가 서툴다라고 하면 언어 기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전 기능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능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분이라고 한다면 예전의 기능 수준보다 분명히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간이 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정상 수준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치매 아형에서는 정확한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간이 인지 기능 검사에서 좀 더 예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지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주로 주증상이 나타나는 치매의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별검사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단과는 다릅니다. 즉, 이 간이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치매다, 아니면 점수가 정상이라고 해서 정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센터에서 조기검진 사업 이후에 이 간이 인지기능 검사, MMSE 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도 이 검사 결과가 꼭 치매 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치매 진단과 이 간이 인지기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심리검사 총집, 즉 배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 인지기능 영역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여러 개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각 인지기능 영역별로 유의한 저하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서 치매 진단이나 원인 감별 진단, 증상의 변화 경과 파악에 매우 유용합니다. 보통 간이 인지기능 검사와는 달리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한국판 세라드, SNSB 등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행동 증상과 일상생활 능력 평가입니다. 정신행동 증상은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진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행동 증상들이 진단을 위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환자나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입소의 원인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 도구로는 MPI, Behave AD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 평가는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여부가 치매 진단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진단에 도움을 주고 또 앞으로 환자를 어떻게 돌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일상생활 능력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 피지컬 ADL, PADL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대소변 가리기, 식사하기, 옷 입기, 세수하기, 보행 이런 것과 같은 육체적인 기능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인스트루멘탈 ADL, 즉 IADL 이것은 이런 신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좀 더 복잡한 생활 기능을 말합니다. 전화를 사용한다든지 물건을 사고 음식을 장만한다든지 돈 관리를 한다든지 여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평가 도구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뇌영상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영상 검사는 크게 구조적 뇌영상 검사와 기능적 뇌영상 검사로 나누게 됩니다. 구조적 뇌영상 검사는 뇌의 구조 그리고 모양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단면을 보는 검사에 해당합니다. MRI, 자기공명 영상, 그리고 컴퓨터 단층 촬영, CT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행하는 목적은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뇌에 병변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배제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치매 원인, 아형을
감별 진단하기 위한 뇌 영상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MRI나 CT를 찍었을 때 뇌출혈이 있다 하면 급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그런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뇌 출혈에 의한 인지기능의 저하다라고 그 뇌의 병변을 찾아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MRI를 찍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두엽의 퇴행성 변화가 두드러진다 하면 전두 축두엽 치매일 것이고, 해마, 측두엽의 변화가 두드러진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병에 해당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CT보다 주로 MR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CT는 촬영 비용이 MRI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고 촬영 시간이 10분 정도로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방사선을 사용하는 점, 그리고 MRI에 비해서 해상도가 낮아서 미세한 구조물들을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MRI는 비교적 비싸고 촬영 시간이 20에서 40분으로 상대적으로 길지만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진단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다만 MRI의 경우에는 그 촬영을 할 때 자기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몸속에 이제 금속물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심장에 뭔가 인공 구조물을 넣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뼈에 인공 구조물을 넣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금속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뇌영상 검사 소견은 어떠느냐? 치매 원인에 따라 당연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 축두엽 안쪽에 있는 구조물인 해마가 위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행되면서는 이 해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전반적으로 위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뇌실이라는 곳이 예전에 비해서 더 커지게 됩니다. 기능적 뇌영상 검사는 그 말 그대로 뇌의 기능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럼 뇌의 기능은 뭘로 보느냐? 뇌의 혈류량, 즉 피가 얼마나 흘러 들어가느냐, 혹은 포도당 대사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혹은 특정 물질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뇌의 단면을 찍는 기능적 검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세포가 이 대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기능이 멀쩡한지, 일을 잘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능적 뇌영상 검사를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페트나 스펙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능적 뇌영상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제 아직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기능 이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아형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제 치매의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 아주 초기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뇌세포의 손상이 일어나야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뇌세포 기능의 저하는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MRI에 변화가 없는 초기 치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적 뇌영상에서는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알츠하이머의 경우에 그 FDG 펫이라는 것은 이제 포도당 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의 뇌세포에서 포도당 대사, 즉 포도당을 얼마나 사용을 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서는 이렇게 밝은 색으로 나오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좀 더 파란색,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붉은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으로 갈수록 대사가 떨어지는 거라서요. 이쪽에는 노란색, 붉은색으로 나타나던 것들이 파란색으로, 포도당 대사가 감소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밀로이드 펫 같은 경우에는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병리적인 물질들이 쌓이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에서는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없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이런 빨간색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아밀로이드 물질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진단의학 검사입니다. 그 치매 맨 처음에 진단 과정에서 가족분들이 치매를 진단을 하는데 왜 피검사를 하고 소변검사를 하느냐, 뇌 검사를 하는 거 아니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진단의학 검사를 통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이후로 첫 번째로는 치매의 원인 규명입니다.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신체 질환에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혹시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성 간염이나 알코올성 치매가 있을 수도 있고 약물이나 독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도 인지기능의 저하가 올 수도 있고 영양결핍이나 염증성 질환,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반 질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 적절하게 치료와 관리를 하려면 기초검사가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당뇨와 고지혈증 같은 것을 검사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향후 경과의 악화를 막는 데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간이나 신장 기능이 괜찮은지를 확인을 해야 그에 맞추어서 약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서 약물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혈액검사를 통해서는 일반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일반 혈액검사 CBC에서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치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적혈구 수치나 헤모글로빈 수치를 통해서 빈혈, 그리고 백혈구 수치를 통해서 염증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기능검사에서는 GOT, GPT가 간 기능의 파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간염이 급성으로 심하게 있을 경우에는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신장기능 검사는 비유행 혹은 비유행과 크레아티닌으로 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서 몸 안에 독소를 잘 걸러내지 못하게 되면 이 수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성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을 함으로써 갑상선이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저하의 경우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인지 기능 저하가 있을 수가 있고,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이나 치매하고 착각될 수가 있습니다. 전해질 검사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인 등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전해질 불균형이 심할 경우에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혈당 검사는 이제 당뇨병의 선별 검사로 공복 시에 혈당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질 검사는 고지혈증을 보는 검사입니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이게 되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의 문제도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혈청 매독 검사, 이것은 혈액 속에 있는 매독에 대한 항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매독은 성병인데, 신경 매독이라고 해서 이제 신경계를 침범하는 매독의 경우에는 환청이나 환시, 망상, 인지 기능의 저하 등이 나타나서 치매하고 착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 매독은 아닌지 감별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독에 의한 인지 기능 저하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역적인 치매의 원인으로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이즈 검사는 감염 시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에 대한 검사입니다. 이 HIV 감염의 경우에 역시 뇌세포를 손상을 시켜서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검사는 이제 비타민 B9 혹은 12 같은 경우에 치매 발병과 예방에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매에는 가족성 치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치매의 가족력이 모든 데에서 계속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유전성 치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전성 치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생길 수 있는 산발성 치매에서도 아포지 단백 유전자, 사형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전환될 확률이라든지 치매의 경과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는 데에 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소변 검사, 대변 검사, 가슴 엑스레이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비뇨기계에 감염이 있진 않은지, 당이나
단백질이 빠져나오는지 않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대변 검사를 통해서 혈액이 빠져나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대변 자멸 검사는 위장관계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 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합니다. 가슴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결핵이라든지 폐나 심장의 이상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파 검사를 통해서 간질과 같은 경련성 뇌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의식 수준이 혼탁되었을 경우에 뇌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